한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날이 무척 춥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장에 나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계획을 하시고 또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또 그 자리까지 또 참석하기는 또 여러 가지의 그 우연적인 과정들을 다 거치시면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저는 뭐 한 서너 분 이렇게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또 이렇게 소위 이제 인터넷, SNS 공간을 통해서 많이들 역사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나누는 장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어떤 장소에 이동을 해서 만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저기다 나가고 물 좀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오늘 또 날이 추운 중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추우네요. 몸이 좀 많이 굳어지실 텐데 편하게 예,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이것도 좀 일단. 그것도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첫 장에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주요하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글들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보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제 5시까지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4시까지 하고 5분간 잠깐 쉬셨다가 또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여기 그 자료를 가지고서 같이 읽어보고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발버둥 치는 심리사학 형태 분석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표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버둥 친다는 게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건지 또 일종의 어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과연 팩트인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식민사학 행태 분석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역사학계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시각을 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요소에서 어떻게 주장되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이쪽을 펴보시면 한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지금 그 올해 2017년 6월 11일에 그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제가 1번으로 한번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뉴스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연구 복원 지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놓고 다양한 학자의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안이 불거진 뒤 역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역사 감염은 학문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전에 6월 1일인가요? 6월 1일 날 이제 청와대
그 수석회의에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언급을 했죠. 근데 물론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 약간 그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발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양한. 근데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한 목소리로 일치돼서 이것은 권력이 학문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이 학문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 자체는 비판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설득력이 있죠. 권력이 학문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왜 권력이 학문에 개입한 것인지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한 목소리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광복 이후만 해도 볼까요? 광복 1945년 이후에만 봐도 어떤 사안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사건이든 경제적인 사안이든 문화든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그것이 특히 학계였을 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 적은 없어요. 그야말로 앞에 소개했듯이 다양한 의견을 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그야말로 아주 다양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심각한 충돌로도 이어져 온 역사가 우리의 또 현대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했다는 것, 예를 들면 작년도까지 추진됐던 일들이 뭐냐,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실행한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 1호가 국정역사 교과서 폐기였었죠.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들 기사화되고 그렇게들 자타가 이제 공인한 적폐청산 1호가 국정역사 교과서였었어요. 그러면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학계는 한 목소리를 내왔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왜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그것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는 겉으로는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명을 안 했어도 참여하신 분이 계시고 다양했죠. 한마디로. 그것처럼 국정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국민적인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는 한 목소리를 결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야사가 과연 무엇이길래 역사학계에서 한 목소리를 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여러 학자분들하고 같이 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8월에 나왔는데, 뭐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또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근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한 3년간에 걸쳐서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역사학계에서 또는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둘러싼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에 국회에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우리 역사 왜곡이 아주 오랫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북아 역사 대책 특위, 그냥 특위라고 하겠습니다. 국회 특위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특위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2000년대에 2002년도인가요? 그때 그 일본에서 우리 역사 왜곡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당시에 그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거였었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기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는 중국의 동북 역사, 동북아 그 공정,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하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한반도가 아닌 지금 현재의 영토는 중국에 편입되어 있지만 저 대륙 쪽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이게 한, 발해. 지금 현재는 역사적으로 어쨌든 중국 영토에 편입되어 있죠. 근데 그게 중화민족의 역사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의 뿌리, 우리의 정체성, 역사적 근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동북아 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죠?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한국사 왜곡, 역사 침탈에 대해서, 훼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만들어진 국가 출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한 해에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을 써왔죠. 그리고 그것이 2015년도까지 대략 보니까 한 3천억 가까이, 2천억대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역시 역사재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이 대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횟수로 8년째 그 중에 여러 작업 중에 또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역사 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역사 지도. 그러니까 아주 예로부터 고대부터 소위 말해서 시대 구분을 뭐 중세, 근대, 현대 한다면 역사적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그 역사적 공간, 영토, 강역을 지도로 이렇게 표상하는 작업을 8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역사학자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때까지 소요된 예산이 4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8년째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장을 하고 한 해에 10억씩 30억을 더 배정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개인이 출연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 그 필요성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해야죠.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죠? 예산권의 문제니까요. 그럼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작해온 사업의 결과물들을 당연히 자료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자료 검토를 합니다. 대규에서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뭐냐면 그 지도에서 일관되게 독도가 우리 역사 강역에서 삭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독도가요. 일관해서 그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위 말해서 중국의 식민 통치 군현으로 알려져 왔던, 소위 말해서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군현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군현이라고 하죠. 근데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만들었다고 해서 한 군현 또는 한 사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낙랑군입니다. 나머지는 낙랑군에 편입되거나 금방 다시 사라지거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 한 군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 역사학계의 통설이고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군의 핵심인 낙랑군이 지금의 북한의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정설화가 되려면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역사학에서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1차 문헌사료입니다. 근데 1차 문헌사료에 의하면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문헌사료 근거가 없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또 고고학 유적과 유물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과학적이고 학문적 근거로서는 대단히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 그 정설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북부는요. 평양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고 낙랑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장의 근거들이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중국 사회과학원 더 나아가면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사 편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지도를 그렸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조조가 황해도 일대까지 영역을 차지한 것으로 그렸고요. 더 나아가서 서기 4세기까지도 한반도 남부에 백제, 가야, 신라가 국가로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려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분쟁의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8년간 대표적인 역사학자들 60여 명이 8년간 제작한 그 지도에서 독도가 우리 강역에서 배제가 되어 있고요. 일관에서. 그리고 한반도 북부는 이것이 우리 고유의 역사 영역이 아니고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근거가 되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인 거죠.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판단은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 그렇게 조선사 편서에서 확정하고 지금 현재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지도를 그대로 표절을 해서 그 역사 지도 제작을 해왔던 것들이 그 자료 제출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특위의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거는 어떤 사료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 당연히. 그리고 독도는 왜 여기에 그려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거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 존재의 의무는 없는 거죠.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게 되니까 그 당시 지도 제작을 담당했던 교수진의 대표가 와서 독도를
그 지도에 넣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이 8년간 매해 심사를 합니다. 매해 심사를 하는데 독도가 단순한 실수로,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독도를 우리 역사 강역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은 뭐 지극히 제가 첨언하지 않아도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수정 기간을 5개월을 줬습니다. 독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 침탈의 여지가 되는 것이 독도 아닙니까? 5개월의 수정 기한을 줬는데도 결국 독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 독도를 넣지 않았을까요? 자, 먼저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쪽의 9번을 보시면 인데요. 이 논문을 누가 썼는가 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소장을 맡았던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 참여했던 학자가 쓴 겁니다. 근데 그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의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분은 한 개인이 아니고요. 또는 사립대학에서 계신 분도 아니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소 소장으로서 독도연구의 대표적인 역할을 맡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십억의 예산이 편성된 지도 제작 사업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한 분이 쓴 논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분 개인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다른 학자들은 지도 제작 사업을 할 때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겠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해도 그것이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8년간 그 지도에서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독도는 우리 것일까?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일본의 간역이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커다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워낙 그동안 밑에서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일이니까 겉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불거지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까지의 그 지도 사업들을 어떻게 심사했길래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가. 당연히 상식적인 질문이 제기가 됐고, 심사평가단을 소위 말해서 역사학계 주류와 다른 그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해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요. 그 심사위원들을 국회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또는 국민 공모를 통해서 국민들이 누구 해라 라고 추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시 기존에 해왔던 역사학계의 그 연결 교류에 있는 학자들을 배제한 채 그와 다르게 지도를 전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 역사학계와 해서 심사를 했더니
그전 8년간 합격점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게 합격점이 80점인가 82점인가 이게 이제 합격 기준인데 그전에는 80점대 중후반 또는 92점, 94점 평가 점수 이렇게 됐던 지도가 그 기존의 학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가서 심사를 해보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4점이 나왔습니다. 그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그러면 기존의 심사라는 것이 과연 공정했는가, 엄밀했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균 점수가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사업은 부산이 됐습니다. 그게 2015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2016년도부터 두 가지 사안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역사학계에서 그동안은 아주 전면에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사학계에서. 근데 그런 사안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역사학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언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을 사이비 역사학자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역사학자로요.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보, 보수 뭐 이런 그 개념만큼 참 너무 공허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고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고만 하고 어떤 그룹은 진보고 어떤 그룹은 보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사람 따로 있지 않고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들이 그때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역사학계에서 역사학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학문적으로 그 근거를 묻는 학자들을 사이비 역사학자로 단정하고 단죄하고 매도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한국일보 거의 100% 역사학계의 주장을 자기 논조로 삼아서 언론의 기본은 뭔가요? 첫 번째는 사실 보도여야 되겠죠.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이 팩트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비판을 받은 사람의 의견도 공정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일체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학계의 주장을 그 신문사의 논조로 삼아서 아까 1번에서 봤듯이 역사학계가 다 한 목소리를 냈듯이 언론이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역사학계의 정설 이후에 이 설에 대해서는 사이비로 몰아붙였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앞으로 올까요?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그 사이비 역사학자 또는 사이비 역사학계로 매도를 할 때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젊은 역사학자들이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역사 비평지에 논문을 실습니다. 젊은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역사학자들,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을 내세워서
그런 프레임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모아서 단행본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올해 초에 발간된 3월에 발간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2016년도에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역사 비평제 논문으로 거의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사가 그대로 다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자, 그게 2번 글입니다. 2번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총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또 다른 역사 파시즘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며 과거 국가의 권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 행위들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뭔가 한 측을 과거 국가의 권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비합리적 행위를 하는 측으로 일단은 규정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는 역사 연구에서 사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난폭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미 학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누군가가 과거 국가의 권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논문에 그렇게 실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상 집착하니까 그것은 학문의 범주를 벗어났구나 라고 형식 논리에 따르면 그 팩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 또는 그런 프레임, 단정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으면 언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국가의 권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 행위의 그 요소들, 그 근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기자가. 학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학문의 범주가 도대체 뭔가요? 물어봐야 되겠죠.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도대체 학문의 범주가 어떤 건지에 대한 논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비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 수산에 있는데 그 근거는 전혀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단정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도대체 학문의 범주가 뭔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이게 3번입니다. 뭐냐면 제야란 초야에 묻혀 있다는 뜻으로 역사학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유독 제야사학자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보통 명사로 쓰여지고 있는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제야사학자, 우리 그냥 쓰고 있잖아요. 제야학계. 근데 다른 분야, 뭐 제야사회학자, 제야물리학자, 제야 무슨 기타 뭐 언어학자 잘 안 쓰잖아요.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유독 제야자가 붙는 게 역사와 관련된 쪽에 보통 명사처럼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역사학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제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고대사 전공자인 윤내현과 근대사와 사회학 전공자인 신용학,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복기대, 이덕일의 경우처럼 역사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인물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제야라는 용어로는 사이비 역사학의 범주를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비평지, 소위 말해서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역사 비평사에서 발간한 역사 비평의 논문으로 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학위가 없으면 제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역사학을 해도. 그리고 지금 또 그 이후에 보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뭐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뭐가 사입일까요? 결국에 가서 학문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학문의 범주는 뭘까요? 끝까지 추적해보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역사학계에서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정설, 통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자, 비판하는 자를 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이비 역사학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사실 이런 논문은요, 한국 사회에서는 논문으로 실릴 수가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언론에서 이것을 그대로 논조로 삼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하나의 개념,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근거를 따져 들어갈 겁니다. 논문 자격으로 탈락이 되겠죠. 그러지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엄밀히 이분들이 쓴 글들을 아무리 봐도 학문의 범주,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견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양한 견해 아닙니까? 다양한 시각, 다양한 근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에 가서는 지금 역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들이 대일 항쟁기 때 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그때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에서 정립한 우리 역사의 주요한 명제와 주요한 논리와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비 역사학자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아까 언급되어 있던 윤내연 교수, 신용화 교수, 복귀대 교수, 이덕일 소장 이런 분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이야기하고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정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조선사 편수회에서 대대적으로 편찬한 조선사, 그것을 학문적으로 그 근거를 파고든 학자들을 이렇게 사이비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3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3쪽을 보시기 전에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의 어떤 그 내밀한 그 맥락을 또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장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 문장 이면에 있는 맥락을 읽어야 그 문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텍스트에 대한 그 타당성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가 있겠죠. 이 젊은 역사학자들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 하면 이기백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주장을 자기 근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기백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우리 역사학계를 대표했던 역사학계 수장 역할을 했던 역사학자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낸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한국사 신론. 그 한국사 신론은 제가 몇 년 전에 역사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것도 역사학계에서 쓴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역사책 중에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린 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옛날에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그때도 1000만 부가 훨씬 넘은 한국사 통사인데요. 개론서인데. 그리고 그 한국사 신론은 모든 한국사 개론서 또는 한국사 통사의 근간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저번이 됐던 원전이었던 지위를 점했던 것이 한국사 신론입니다. 그 한국사 신론을 쓴 저자가 이기백 교수죠. 이기백 교수의 주장을 이 젊은 역사학자들은
자기 논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근거가 이기백 교수의 실제 주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이기백 교수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게 5번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볼까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그 지배층이 고려로 망명하여 옴으로써 만주지방은 거란과 여진과 몽고 등 이민족의 지배 밑에 들어가고 한국사의 영역에서는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려 이후 지금까지 1000년 이상 한국사는 한반도를 무대로 전개되어 오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않았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이 문장만 읽으면 좀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맥락을 읽어야 되겠죠. 왜 이런 주장을 폈을지에 대한 앞뒤 전, 제가 다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을 했지만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을 고려 이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2부 시간에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는, 그리고 이런 주장에 따라서 고려 이전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역사, 발해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국가의 권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인 행위자들로 그렇게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근거하에. 그러면 이기백 교수가 주장하는 것을 6번에서 마저 보겠습니다. 6번에서 보면 한국의 역사가 전개된 무대는 고려 통일 이후, 이것이 바로 1983년도에 이기백 교수가 지은 민족과 역사에서 이기백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고려 통일 이후 약 1000년 동안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에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오늘 이것을 다 같이 보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들만 보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틈나실 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사 하고서 그냥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건데요. 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천하의 주인공임을 자처한 일도 없고, 이거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출초의 천자임을 자랑해본 일이 없는 반도의 나라. 차대주의적 경향은 한국에 면할 길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기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모든 역사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또 조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체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들어가는 창조자이고, 고유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 번도 주인공임을 자처한 적이 없다. 조연자였다. 누구의 조연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뒤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국은 조연자의 모실, 강대국에 끼어서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역사적으로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핵심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 이후, 즉 반도사로 보는 겁니다. 반도사로. 우리의 역사가 만약에 반도 내에서만 전개된 역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팩트인 거죠. 그러나 반도만이 아니고 대륙이 있고 해양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도로만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팩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질문하는 자, 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일련의 집착이다. 국가와 영토. 이런 주장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단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한국사 지도 제작 중단 사태는 역사학계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말을 만들고 공세적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겁니다.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 자체가 동북아 역사재단 그 지도 사업으로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학문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 또는 유사 역사학, 사이비 역사이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학에서 만들어낸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것도 뿌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구사했던 논리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국가 예산, 국민의 혈세를 이 사업에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역사학계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력이 학문에 개입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권력이 학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조가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을 위임해서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파시즘이죠. 이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주장인 건데 그것을 역으로 공세로 취한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15번을 보시기 전에 저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이기백 교수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기백 교수는 60년대 중후반,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한 90년대까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서 수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한 역사학자고 그분 이전에 한국 역사학계의 태주로 불리어진 큰 산이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분의 이름이 이병도, 역사학자 이병도죠. 이병도 씨의 수제자가 이기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병도 씨가 스스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기백 교수는 이병도 교수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교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기백 교수가 새로운 독자적을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승. 그러면 이병도 씨의 연구가 독자적인 연구였을까요? 그 역사적 연원을 보면 이병도 교수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시에마스, 이마니 슈류. 이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일제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일제의 대표적인 제국주의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우리 역사를 접했고요. 이병도 씨가.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을 했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 일본 학자들의 역사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다 소키치라고 하는 근대 일본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제국주의 역사학자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이병도 씨가.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의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하는 또 역사학자한테 스다 소키치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인물들에 의해서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1920년대 젊은 나이에.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언제까지 근무했을까요? 이병도 씨가. 광복될 때까지 합니다. 20년 이상을. 광복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병도 씨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이병도 씨는 죽었을까요? 그 사람의 역사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번입니다. 2016년 제가 경향신문 기사, 이게 이제 그 어떤 인터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대표적인, 학자, 그 경희대 연구 교수를 인터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 비평에 이런 논문들이 실렸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병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역사학계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병도 선생이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놨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걸 따른다고 우리가 이병도 선생 학파가 되는 거고 식민사학자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병도 선생이 기초적인 것은 다 해놨다. 근데 그 기초적인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에서 편수관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승들이 정립한 이론을 반복한 조선사였습니다. 그 조선사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한국은 주체성이 없는 타율성, 정체성의 역사였다. 반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이병도 학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식민사, 타율성, 정체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한 침략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식민사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7번 요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젊은 역사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가? 17번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위대한 국가이며 그렇지 않으면 열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식민사관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는 지적은 이미 이기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계속 이기백의 주장을 논거로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희한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넓은 영토를 가져야 위대한 국가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말 자체는 맞죠. 그런데 아까 사일의 역사학자로 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단재 신치호 선생이나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김교원 선생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했던 역사에 의하면 팩트는 우리 역사는 고조선 또는 고조선 이전부터 대륙과 이 한반도와 열도를 포괄하고 전개된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열등감에 입각한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거죠. 팩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역사학인데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을 보기 전에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타율성의 역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반도 북부 평양 일대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식민 통치 기관을 설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하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조선 충덕부 시절부터요. 그런데 그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자, 한사군이 그것도 핵심인 남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겠어요? 사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사료요? 1차 사료를 찾아야 되겠죠? 1차 사료는 뭡니까? 그렇죠. 1차 사료는 어떤 시대에 기록한 문헌 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는 그 당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한 문헌을 검증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주장의 논거를 찾아가 보자고요. 그 근거. 그러면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조선 충덕부에 일본의 역사학자가 주장했다. 그런데 그거는 근거가 되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주장일 뿐인 거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낙랑군이 설치될 당시의 역사 기록을 1차 사료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고 주장이고 시각이니까요.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남아있는 것이 중국의 고대 사료에 남아있습니다. 사기, 한석, 후한석 등등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료들에 따르면 낙랑군은 다 이 한반도 또는 평양 일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저 중국 북경 근처에 대륙에 있는 것으로 일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헌 근거가 없는 거죠. 문헌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후대에 주장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같긴 하지만 그걸 따른 게 아니고 조선 후기에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주장도 1차 사료는 아니죠. 그건 그분들의 해석이고 2차 사료이고 3차 사료일 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도 1차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헌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학인데 문헌적 근거가 없다 또는 문헌적 연구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일단 역사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죠. 일단 문헌 연구를 하고 그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문헌 근거가 없다 그러면 역사학의 출발 자체가 일단은 존립 근거 자체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가 전략이 뭐냐 하면 문헌 사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합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고고학 유적과 유물입니다. 그래서 평양 일대에서 낙랑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적과 유물이 과연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18번입니다. 5쪽에. 이게 이제 젊은 역사학자들, 올해 나온 책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 역사학자들은 자기 스승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주장할 뿐인, 예를 들어,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처럼 나서서 그것을 대변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름만 거기다 젊은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들은 한사군의 남방 경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조선 총독부의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사군이 남방 경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역이 한반도 북부 전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치돼서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연구는 한정된 문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추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정확하게 간명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표현을 우아하게 했을 뿐이지 문헌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추론이라고 해. 문헌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뭘로 자기 주장을 할까요? 그 근거가 고고학 유적과 유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진행된 고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이 문헌이 제공하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공했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문헌적 근거는 없는데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은 있다. 근데 그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은 뭐냐 하면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낙랑군의 유적 유물이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9번은 이게 뭐냐면 젊은 역사학자들을 가르친 스승들, 그 스승들, 한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집대성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라고 하는 수십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한국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사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19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대동강 중심선은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인 학자와 우리 학자들에 의하여 체계화, 다음 쪽 넘어갈까요? 6쪽입니다. 되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를 식민 지배의 역사적 설명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게 결론이죠.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굴된 평양 일대의 중국계 유물과 유적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문헌적 1차 사례적 근거는 없는데 1930년대에 일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낙랑군의 유물이다 라고 발표한 것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2017년도까지 젊은 역사학자들의 이불 또는 그들의 논문, 그들의 대변하는 카르텔인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20번, 2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한 고고학 유적과 유물, 그 대표적인 고고학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역사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게 이제 20번과 21번입니다. 세키노 다다시가 나옵니다. 뭐냐면 낙랑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역사상이 정립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일인데, 자, 이것은 조선 후기의 신학자들의 의견을 정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허구적인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고학 발굴 조사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고학 자료 발굴은 누가 했는가? 뒤에 나옵니다. 낙랑고분 발굴 조사는 1909년 도쿄 제국대학 건축학과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이 정설화한 것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21번의 젊은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주장됩니다. 뭐냐면 세키노는 1910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 총독부 축탁의 신분으로 조선 전역의 고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동강 일대의 토성리, 토성명을 비롯하여 그 지역이 과거 낙랑군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는 유적들이 발굴되고 조사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연구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발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후 192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은 낙랑군의 중심지가 평양이었음을 확인해주는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6쪽의 24번 요거 마저 읽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인의 한사군 연구는 문헌 비판을 통해 실증하고 그랬는데, 문헌 비판을 통해 실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헌에 의하면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건도 1차 사료가 없습니다. 실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고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고학 자료가, 근데 고적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된 것이 조선 총독부에서 세키네 다다시 또는 그 이후에 이마니 슈류 또는 그 이후에 시에마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실증적 문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8쪽 3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 32번 보시기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이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의 타율성, 식민사관의 핵심 주제로 한사군,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근데 그것은 문헌 1차 사료적 근거는 없었다. 그러면 내세우는 근거는 고고학 유적과 유물이었다. 근데 그 고고학 그 유물과 유적은 누가 검증하고 누가 주장했는가? 조선 총독부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었다. 그런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그럼 지금 평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한의 학자들이 거기 가서
그 유물들을 학문적으로 검증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가서 하겠습니까? 중국 학자들이 엄밀하게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접근해서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학자들이 안 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남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발간이 됐습니다. 북한 학계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고요. 직접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32번에 볼까요? 일제 어용 상하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원전 108년에 항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설치한 낙랑군이 무려 40여 년 동안 420여 년 동안 이나 평양 일대에 존재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북한 학계에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나라 낙랑군의 설치와 더불어 원시 상태에 있는 조선 민족이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궤변이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 자료를 잘 말해준다. 자, 그러면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은 뭘까요? 33번입니다. 33번. 그 결론입니다. 북한학계. 해방 전에 일제 어용 상하들은 조선 강점 전 기간에 걸쳐 평양 일대에서 근 100기에 달하는 낙랑 무덤을 파헤쳤지만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은 평양 일대에서 일제 어용 상하들이 파본 것에 30배에 달하는 30배입니다. 3000개에 달하는 낙랑 무덤을 발굴 정리하였다.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낙랑 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한나라가 설치한 식민 통치 기관인 낙랑군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었던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국은 낙랑군과 다르게 고조선에 속했던 국가였다는 겁니다. 낙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이것이 북한 학계에서 발표한 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학문적인 연구 발표는 없는 것처럼 놔두고 조선 총독부가 그 당시에 고고학 유적과 유물로 검증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쪽으로 넘어갈까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8쪽에 34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6월 34번, 8쪽에 34번입니다. 한겨레 20일 그 편집장, 맨 앞에 편집장에 쓴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20일, 한겨레의 편집장의 글이 맨 앞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기의 낙랑 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일군 학자들 눈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를 비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론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북한학계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죠. 북한학계에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한 낙랑군향 한나라식, 그게 아니고 고조선에 속했던 국가인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100여 기를 발굴했다고 한다면 해방 후에 그거의 30배에 달하는 3000여 기의 낙랑 무덤을 발굴한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역사학계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역사학계에서의 주장만 그대로 실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북한학계에서 과연 그렇게 발표했는지, 아니면 북한학계가 아니면 한국의 역사학계, 고고학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또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를 확인해야 그것이 언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공정성의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유독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역사학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끊임없이 이 식민사학에 온전하는 아주 견고한 학계와 언론 그리고 기타의 카르텔이 얼마나 막대하게 우리 사회 배면에서 흐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USB를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불을 좀 꺼야 되겠군요. 여기 시간이 5시까지인데 이제 그 질문과 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1차 문헌 사료의 근거도 없고, 그리고 고고학 유적과 유물 근거도 조선 총독부가 확립한 것을 마치 학문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내세울까? 하나의 이론에서.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연 그 맥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요소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결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께서 이제 똑같은 이제 견해라고 보는데, 제목을 제가 한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한번. 왜 이런 한국사를 타임성과 정체성의 역사로, 왜 조선 총독부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가?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두워야 되고 여기는 밝아서. 이거 글자가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여기 어두워도 괜찮고, 여기 이제 아예 다 꺼버릴까요? 예. 좀 불편하시죠? 예. 저는 한국사를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바로 아까 제가 1번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얘기했을 때 왜 역사학계에서 한 목소리를 일치돼서 주장했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임나 일본부설이 우리 역사 전체의 맥락과 체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골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임나 일본부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뭐 그냥 이렇게 보실까요? 19세기에 일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한론이 흥기를 합니다. 조선을 정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정벌하자 하는 것이 동력이 되지 않지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동원할 수 있는. 그 명분은 뭘까요? 원래 저 땅은 우리 땅이었어 라고 하는 논리와 그리고 그런 동원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근대 역사학의 최초로 정립한 이론이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임나일본부설.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은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서기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을 지배해서
나머지 3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임나1본부를 설치하고서 하는 것이 임나1본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임나1본부설 4세기에서 그냥 켜놓을까요? 이따가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에 임나1본부가 설치돼서 한반도 남부의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고 하려면 그 전제가 한반도 남부의 백제와 신라, 가야가 국가로 성장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백제, 신라가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서기전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가야는 서기 42세기에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7세기 이후에야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일본 열도에 분립되어 있었어요.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성장해 있지 않았던 상태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배를 조선을 해서 항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태가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임나1본부를 설치하고 군사활동을 하고 백제와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부를 경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뭐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만년 역사. 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반만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조선이 건국된 것이 문헌사료에 의하면 서기전 24세기경이에요. 그러면 2400년이지 않습니까? 서기전 24세기. 서기 1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2400년의 역사가 고조선의 역사. 그 다음에 서기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했다라고 하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고조선에서 나온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신라 600년, 700년 이렇게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조선 역사 2000년의 역사, 삼국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 그럼 반만년 역사 중에 여러분 고조선 역사만 해도 반만년 중에 고조선 역사만 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반만년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삼국 역사까지 치면 거의 70%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5000년의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또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는 그냥 있습니까? 그 전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그 전에 역사가 있고 민족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왔을 때 삼국의 역사 초기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전 소위 2400년 전의 고조선 역사를 역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것이 단군을 신하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뿐만 아니고 주몽, 혁거세, 김수로 다 전설상의 인물로 되는 거고 본격적인 삼국의 역사는 점점 늦춰서 2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늦춰지다가 결국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는 그 계기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역사학계에서는 대당 항쟁기로 봅니다. 대당 항쟁기 때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당 항쟁기가 언제입니까? 7세기죠. 그러면 7세기 이전의 역사는 역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4세기에서 6세기의 삼국 초기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전제가 임나1본부설이고요. 그 임나1본부설을 살리기 위해서 팩트인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기록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고요. 삼국 초기의 역사도 인정 안 하는데
그 이전의 부여, 그 이전의 고구려, 그 이전의 고조선 또는 고조선 이전의 역사. 예를 들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늘에서 갑자기 딱 국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이전에 또 장구한 세월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역사에서 다 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기백 교수의 주장을 보니까 우리 역사를 또 고려 통일 이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려 이전에 전개됐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강력과 권력에 집착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매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감사합니다. 지도가 있어요. 요거 말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 뒤에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뒤쪽으로요. 좀 더 뒤로. 예, 요거. 제가 이제 지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 하면 어떤 개인적인 학자 또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또는 그 일본 문부성에서 발표한 지도가 아닙니다. 이 지도는 2011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국정교과서인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저기 보면 누런 부분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고대 문명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이 지도는요, 국사교과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상징하는 한눈에 보여지는 국사교과서 한 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뭡니까? 고대 문명권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 강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명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냥 황허 문명이 있고 그 황허 문명 외곽에, 근데 화살표를 보니까 황허 문명에 뭔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우리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인류의 역사를 봐도 팩트 검증을 해보면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언제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여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말고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고대 문명권을 아주 네 군데로 한정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문명이 없는 것. 학문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만이라고 하죠. 문명화되지 못한 지역.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네 군데가 독특한 자기의 문명이 있었겠지만 나머지에도 곳곳에 독자적인 문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거기에도 인간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명과 문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황허 문명에 있는데, 자, 저 황허 문명 이전에 홍산 문명이 발견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홍산 문명이 우리 고조선 문명의 원류다 또는 그 긴밀한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 라는 것을 논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주제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이 우리 역사를 볼 때는 일단 팩트를 얘기해야겠지만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내가 주인공,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조연자고 사대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 황허 문명은 있는데 조선 문명은 없습니다. 홍산 문명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문명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는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사용된 국정역사교과서 고등학교 두 번째로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사 공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족 문화권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개체로 주변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준이 중화민족이에요. 한족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강역은
동방문화권으로 분류된 거예요. 왜 우리가 동방입니까? 중국 한족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왜 주변부가 됩니까? 한족문화권은 북방과 남방, 화남이 있고 우리는 동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동방문화권도 오른쪽으로 해서 그 초록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뭐냐 하면 아직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와 문명이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는 것을 표상하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역사학자들이 한 지도를 가지고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학생들이 보는 역사 교과서, 역사는 자기 정체성이고 주체성이고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가늠하는 척도인 것이 역사인 건데 그 예민한 한 번 역사관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문명이 없고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가 없고 역사를 발전시킬 힘이 없고 타율성의 역사인 거고 중국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자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지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역사학계의 통설과 정설을 집약해서 최소한 합의된 내용을 교과서에 압축해서 싣습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이 이 지도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지도인데요. 구석기 유적, 신석기 유적, 우리 역사를.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서구에서는 역사학을 얘기할 때 인류, 사회, 공동체를 주체로 하지 인간이 만든 도구인 석기, 철기, 청동기를 주체로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의 시대 구문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를 그러면 컴퓨터인 뭐 구석기인, 신석기인, 청동기인, 철기인 그럼 우리 뭐 자동차인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도구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어야 되는데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논의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를 볼까요? 지도 다시 돌아가면 강정님이 인디고게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자 볼까요? 구석기 유적을 한반도로 제한했죠. 그러면 구석기 역사가 우리하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쳐요. 일단 지금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원류가 형성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쳐요. 그걸 인정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신석기의 공간도 한반도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다음 지도 보여드릴까요? 다음 지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고고학 책인 한국고고학 강의라고 하는 대학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근데 고고학은 뭡니까? 문헌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고고학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인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민족의 원료를 발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헌의 것은 역사학이 주요 다루고 역사학에서 그런 것들을 또 입증할 수 있는 보조적인 학문이 보조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고학 유적과 유물을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신석기 시대 우리 그 유적과 유물 분포도라고 써있는데 그냥 역사학계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설정한 반도의 강역으로 그대로 반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고고학은 반도로 오기 이전에 쭉 그 분포되어 있는 고고학적 유물과 유물들을 애초에 배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청동기 유적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고조선 청동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고조선이 반도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지도 한 장 부탁드립니다. 맨 나오는 지도가 이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앞에 쭉 지도가 나오다가 이 지도가 나와요. 이 지도의 제목은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그건 뭐냐면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역사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반도로 왜? 고조선의 주요 무대는 대륙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 또는 문헌 사료에 의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도 마찬가지인데 다 반도로 규정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지도에서
저기 한반도 압록강 이북 지역을 부여와 고구려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려면 아까 그 지도하고 모순이 없으려고 한다면 부여와 고구려가 원래 한반도 내에 있다가 어느 땐가 진출해서 대륙을 간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 지도는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여와 고구려를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부여와 고구려 이전에 거기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도는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 지도와 전혀 모순되게 저 대륙의 부여와 고구려를 그려놨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밝혀놓지 않고 여러 나라에 성장했는데 여기에 백제의 성장, 신라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냥 마한, 변한, 진한 해놓고 백제국, 목지국, 사로국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바로 이 한반도 남부는, 북부는 반도로 되어 있고 그 평양 일대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의 식민 통치에 의해서 발전했고, 결국 남부는 백제, 가야, 신라는 국가로 성장하면 안 되고 마한, 변한, 진한 네 78개의 소국이 종족의 종족 사회 상태, 미개한 상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야마토회가 여기 와서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죠.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 그 문헌 또는 고고학 유적과 유물, 고고학 유적 유물만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의 강역을 설정한 것은, 야, 우리 강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권력과 강역에 대한 집착, 이렇게 되면 그것이 뭐죠? 그게 역사 왜곡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총독부와 똑같은 그야말로 침략 이론에 불과한 거죠. 자기 역사도 아닌 것을. 근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문헌 근거는 일단 논의를 하고요. 고고학 유적과 유물로 대표적인 표지 유물이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식의, 고조선의 독특한 양식을 유지한 무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배계급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장식품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파형 동검은 비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조립식입니다. 오르도스나 중국식 동검과는 완전히 양식이 달라요. 그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이게 포괄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반도 중부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세계적으로 고인돌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8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만 기 중에 40%가 다 지금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돼 왔어요. 그 고인돌의 왕국이라고 해요. 자, 고인돌이 과연 어떤 용도였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고인돌은 어쨌든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장래 문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것은 그 민족만이 갖고 있는 우리 그 죽음의 문제는 아주 특징적인 그 민족만의 문화인 겁니다. 아까 그 총동제, 자 여러분, 미국 핵무기 있다고 하죠. 저 당시 총동기 시대 때의 비파형 동검은 어마어마한 도구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조립이 돼요. 그리고 치명적인, 그리고 고인돌 이렇게 분포가 계속 되고 있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인돌들이 다 그러면 저쪽 뭐 영국이나 뭐 스톤헨지에서 왔다? 왜 항상 사고방식은 어디서 전파되고 도입된 곳으로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2008년도에 겨우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계속 실패했는데, 근데 지금 숭실대학교 그 박물관에 가면 21cm 되는 그 청동 거울 내에 0.00 1mm로 해서 이게 수십만 개의 그 선이 그려져 있어요. 기하 무늬들이. 근데 그런 그 과학성을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그 축적된 과학, 축적된 역사가 있었던 건데, 21세기에도 그것을 과학자들이 복원하려고 했는데 복원을 못하다가 겨우 근사치로 복원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역사들, 그런 그 유물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반면에 또 뒤에 아까 앞부분에 보면 제가 처음에 아까 일본 열도의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요. 거의 이제 초기에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지도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PPT 중에서 요거 말고요. 저 앞부분이요. 예,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 이제 이렇게 돼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또 나중에 또 관심 있게 글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공유하는 이제 차원인 건데 이런 역사상 역사학계가 절대 사수하고 있는 철의 명제가 뭐냐 하면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는 역사가 아닌 신화로 치부하는 것. 그 다음 명제가 뭐냐 하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을 한반도 서북부로 한정 지어 놓는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위만조선이 우리 역사를, 위만조선은 뭡니까? 연나라에서 유이민이거든요. 그 위만조선으로부터 우리가 선진적인 철기 문명을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골간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데 왜 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가? 그 전제는 임나 일본부설에 있었다. 근데 4세기에서 6세기에 소위 말해서 야마토웨가 한반도 남부에서 유의미한 활동, 꼭 식민통치기관, 식민통치 또는 어떤 기구가 아니어도 한반도에서 야마토웨가 의미 있는 어떤 군사적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야마토웨는 지금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일본 고대사를 문헌사료에 입각해서 제가 봤을 때 이만큼 방대한 논문과 이렇게 깊숙이 연구한 학자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재석 교수님, 그분이 이제 한일 고대사의 세계적인 저는 권위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분은 물론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유령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책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차츰차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실 건데 두 가지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일본 열도 이거는 이번이 사료 지금 현재 보니까 저기 약간 진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저게 뭐냐면 다 한국 고대 지명들이 그대로 지금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륙과 또 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일본에서 자기가 새롭게 정주한 지역이 그 이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수원댁, 인천댁 하듯이 가야 사람이 가면 거기 가야를 만들고 백제 사람이 가면 백제 그 이름들을 쭉 지도로 표시해 보니까 저렇게 지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도를 볼까요? 예, 다음 지도.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7세기 말 소위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하는 야마토웨의 국가 강역을 사료 그 다음에 고고학 유적과 유물에 근거해서 살펴보니까 저렇게 거목히 표시한 부분입니다. 일본 열도가 이때까지도 통일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난립하고 분립되어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야마토웨가 4세기, 이건 7세기 말입니다. 7세기 말. 그런데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은 굉장한 융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백제에는 중국의 요소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중국의 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와 맞서서 그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고구려와 맞서서 승리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이제 융성기로 들어가고 이런 시기에 야마토웨 배를 만들어서 넘어와서 또는 지배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안 되고 정치적인 통일성의 정도도 안 되는 야마토웨가 한반도 한국으로 건너와서 지배했다 또는 요즘은 지배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임나일본부설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4세기에서 6세기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남부를 직접 지배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 겉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과서 임나일본부설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지배 기구는 아니었지만 일본 야마토 외에 외교관 시설이었다 또는 사신들이 기거했던 곳이었다 무역 기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결국은 임나일본 무술이 온전되는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그대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 전에 고조선의 역사도 역사로 인정을 안 하는 신화와 전설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고조선 이후 반만년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는 다 잘려나간 것이 된 거고 고조선은 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또 삼국도 국가로 형성된 것이 결국 5세기, 6세기로 미뤄지다가 당나라와 이제 그 신라가 싸우게 되면서 최초로 민족 통일됐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고조선 시대에 민족이 통일돼 있었잖아요. 물론 근대적 개념의 민족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이미 고조선이라고 하는 아까 그 강역에서 봤을 때 통일돼 있던 것들은 없는 사실이 돼버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학계에서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주장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들을 역사학계가 주장을 합니다. 왜? 여기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기 때문에 일본 학계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묘하고 현란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항상 끝까지 결론에 가보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주환 선생님 강연이 쏙쏙 들어오죠 머리에? 네. 예.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가 재미없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룰이랄까요? 그 행태는 아직도 교과서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신의 최종 목표, 활동의 목표는 교과서를 분명히 고쳐 쓰는 겁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검정교과서도 그 틀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